안녕하세요. 자, 제5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인데요. 21회 때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22회 때 문제가 안 나와 버렸죠. 보통은 두 문제가 출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21회 때 세 문제를 내더니 22회 때는 안 냈습니다. 항상 평균보다 문제를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챕터들도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21회 때 사실상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정책론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행정론에서 의사결정 이론으로 해서 문제가 거기서 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그 맵을 보면은요. 여기 형성 과정에 그 156쪽 보면 제일 아래 정책 결정 이론이 있거든요. 이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론에서는 정책 결정 이론으로 공부를 하고 행정론으로 가게 되면 기획과 의사결정 그 챕터에서 의사결정 이론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결정 이론으로 공부하는데 똑같은 이론인데 그걸 의사결정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정론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행정론에서는 거기에서는 이 정책결정 이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루니까 동일하니까. 알았죠? 근데 21회 시험에서 거기서 의사결정 이론이 한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상 정책론에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온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더니 22회 시험에서 아예 문제를 안 내버렸다. 그러면 23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1순위가 있는데 걔가 바로 거기 맵에서 보면 사회복정책 형성 과정에 거기에 사회복정책 평가 있죠. 걔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여기 5장에서는 1순위입니다. 나머지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것들만 조금 확인하고 진짜 잘 나오는 것에 집중적으로 좀 봐야 하는데 157쪽 봐보세요. 사회복정책 형성 단계, 개념 단계 있는데 단계 보면 먼저 정책 문제, 즉 사회 문제가 형성이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정책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그 사회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표가 중요하잖아요. 정책군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책 아젠다입니다. 그러면 정책군들이 이제 그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 그걸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형성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어떤 대안을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정책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행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단계인데요. 이걸 요약한 것이 그 표예요. 그래서 거기 단계 구분 나와 있고 문제 형성에 사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면 공론화 이제 쟁점화되면 이슈화돼 가지고 이게 쟁점화되면 그러면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정책군들이 관심 갖는 문제나 요구 그게 바로 의제다. 그 개념에 보니까 아젠다 쪽 개념에 의제들의 목록이 아젠다인데 근데 의제 아젠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의제는 누구 거냐? 정책군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군이 관심을 갖는 문제 그게 의제니까. 그러면 의제는 또 둘로 나뉘어요. 공공의제와 정부의제. 즉 공공 아젠다와 정부 아젠다로 나뉘는데 공공 아젠다는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예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 이게 바로 공공 아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완전히 공론화된 거죠. 그게 바로 공공 아젠다예요. 그리고 정부 아젠다는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부 아젠다예요. 알았죠? 그러면 아젠다 형성 이론 모형 나와 있는데요. 자, 아젠다는 누구 거다? 의제는 누구 거다? 정책군 거다.
그러면 의제가 형성되는 것, 즉 아젠다가 형성되는 것은 정책군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거기 외부 주도 모형은 뭐냐면 정책군이 주도하지 못하고 외부가 주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공공의제가 먼저 나오고 즉 공공 아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 아젠다로 오는 거예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론화가 되면 정책군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유권자들이니까. 나중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공공의제 다음에 정부의제로 오게 되는 것을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잘 발달된 선진국에 해당되고, 자, 동원 모형은 정책군이 먼저 결정을 해. 그리고 국민들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동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제가 먼저예요. 정부 아젠다가 먼저 내는 거예요. 정책군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요. 후진국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도입할 때 국가가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가 이제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홍보 엄청 나왔어요. 맨 처음에. 장기요양보험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정부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국민들한테 알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부적 근무형은 이것은 정부제, 즉 정책군들이 먼저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공공의제로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정부에서 신무기 구입할 때. 자, 신무기 구입할 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 결정하고 구입해요.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죠? 이것도 이제 후진국에 해당된다. 이런 그 아젠다가 형성되는 형태는. 자, 어떻든 이제 정책군들이 관심을 가져서 아젠다로 그게 이제 아젠다가 형성되었어. 그러면 정책군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대안 형성 보세요. 대안 형성 보면은 거기에 성격에 보니까 비정치적 성격이죠. 자, 정책 형성 과정에 나머지는 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을 형성하는 데에는 비정치적 성격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형성하는 거. 근데 그 대안들 중에서 어떤 걸 정책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대안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 대안 중에.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기 지금 문제 형성부터 끝에 평가까지는 다 정치적 성격인데 하나만 아니다. 누구? 대안 형성만. 정책 결정.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정책이 되는 건데 그게 결정된 건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앞으로 환경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종이 빨대로 사용하는 걸로 이게 그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그걸 결국 하지 않아 버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이제 완전 그 종이 빨대를 이제 그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 버리니까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결정이 되는 거 이게 정책 결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우리 4대강 뭐 이런 사업 이런 것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어떻다라고 하는 이건 뭐 잘한 거다 또는 아니다 막 이런 평가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정부 정책에서 그 정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그 평가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성격이죠. 자, 그러면 158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거기서 지금 그 표에다가 정리한 것을 풀어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158쪽 그 아래 형성 과정에서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159쪽에 보니까 의제 아젠다, 정책 대안과 정책.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사회문제 이슈화 나와 있는데 그 이슈화 과정은 어떤 문제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말을 하는데 이슈 제기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슈 제기자는 모두가 다 됩니다. 뭐 일반 국민도 되고 클라이언트, 사회복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꼭 전문가만 이슈 제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보니까 이슈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나와 있는데 동일시 집단, 관심 집단, 관심 공증, 일반 공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억해 보니까 이게 사실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이 박스로 보게 되면 그 기억 있죠? 기억 이슈를 직접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그러면 이제 그 니은 관련 공중 있죠? 이제 관련 공중이 이제 주위에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관련 공중은 또 더 나뉜다. 바로 여기 있는 게 거기에 가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집단. 그다음 이제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게 나번 관심 집단.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심 공중 다. 그다음에 라야 이렇게. 알았죠? 결국은 이슈를 직접 다투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넓히는 거죠, 이게. 알았죠? 덜 넓혀 이게 넓혀가야 그래서 거기에 일반 공중까지 넓혀가게 되면 완전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근데 나온 적은 없고 그다음 이제 160쪽으로 와보세요. 아젠다의 종류 그게 사회 구회 때 나왔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공 아젠다와 정부 아젠다로 나뉘는데 그 공공 아젠다가 체제 아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 아젠다 거기 니은에 보니까 이게 정부 아젠다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정부 아젠다로 이제 주로 나와요. 정부 의제, 정부 아젠다. 그래서 그 아까 그래서 표에서 제가 공공 아젠다, 정부 아젠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주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 제도 아젠다, 즉 정부 아젠다는 제도 아젠다, 공식 아젠다, 형식 아젠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1쪽으로 와보면 콕과 로스가 제시한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아까 지금 요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외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그리고 내부 접근 모형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구회 시험에서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62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니까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들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꾼들에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이슈 기업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 의제로 다루는 정책꾼들, 클라이언트, 사회복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젠다 형성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163쪽으로 와보면 대안 형성에서 이제 대안 형성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에 그 니은의 비정치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중요하고요. 이거는 중요한 논점이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때 거기 대안의 탐색과 개발 있죠. 요게 지금 한 번만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추진되었던 정책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봐야겠죠. 외국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의 정책 사례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는지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 모형으로부터 또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정책꾼들 또는 정책꾼들 그러니까 정책꾼들이 직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책 대안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대안의 비교 분석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이게 10회 때 지금 나왔어요. 거기 효과성을 보니까 목표 달성도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 시행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사회적 통합 기능에 관한 것이다. 거의 사회적 통합 기능 밑줄 그으세요. 사회적 효과성은 뭐냐면은 자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와 관련된 것을 얘기해요. 이걸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보편주의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이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높습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사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통합 기능과 관련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지금 사회적 효과성은 지금 우리 다음 시간이 이제 될 텐데 다음 시간에 거기 그 182페이지 봐보세요. 182페이지에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모든 개인들이 사회 조직체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는 정도. 그렇죠? 즉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든 국민들이 그 국민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그죠?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통합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인 것이고, 넘겨보세요. 사회적 형평은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 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지정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은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사회적 형평성이 정책 대안이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여긴다가 아니라 정치적 수용 가능성은 정치 실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내려와 보세요. 거기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 비용 편입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인데 이건 이미 평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조사론에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할 때 그때 그 총괄평가에서 다시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하잖아요. 그때 비용 편입, 비용 효과 분석했죠.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공부할 거면 거기 지금 기억하고 니은만 좀 보면 됩니다. 근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어서 그 다음에 넘겨서 정책 결정으로 가게 되면 거기 166페이지에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이게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보니까 정치적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집행의 성격에서 이번에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서 결정된 정책이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거 하나 좀 기억하면서 오른쪽은 이제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평가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샅샅이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이제 나왔던 문제 여기서 만약에 한 22년 동안 15번 나왔으면 15번 나온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이론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에 이 평가 부분 분류되어 있는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싹 풀어버리면 돼요. 해설하고 오답풀이 보면서. 알았죠? 그러면 이제 대비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참고로 여기 이번 시간 다루는 제5장의 사회복 정책 형성 과정은요. 전공 서적에 따라서 어떤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 3분의 2가 이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주요 저서인 책이 또 있거든요. 정책론에. 그 책에서도 전체 내용의 반절이 정책 형성 과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는 다루려고 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곳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많이 지금 뺀 거예요. 빼서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나온 본에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범위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나온 문제들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167쪽에 보면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어떤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정책평가는 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는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이고 넓은 의미는 정책 결정 이전부터 정책 집행 이후까지 모든 정책 과정에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자, 정책 평가의 내용. 평가 목표는 정책 평가자 결정이나 평가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평가는 정책 담당자, 정책 대상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자, 정책 답원. 정책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 파악되면 그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인과 모형을 형성하고, 이 인과 모형은 평가 설계의 형태와 평가 기법의 결정의 기초가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 바에 보니까 정책평가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 평가가 가치 지향적이다. 시험에서 정책평가는 가치 중립적이다. X. 거기 별표. 밥은.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정책평가의 필요성인데요. 거기 OX 문장 보니까 정책평가는요. 정책 결정 이론 형성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기지 말고 그 디귿 보세요. 디귿 보면 정책 연구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정책 이론이 수정되거나 강화되기도 하며 정책 형성이나 집행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자, 다시 한번. 정책 평가는 정책 결정 이론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 정책 형성,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의 기초가 된다. 즉 기여한다. 알았죠? 근데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에는 기여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 결정 이론 이제 우리 공부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군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평가를 통한 것이 정책 평가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이 정책 평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결정 이론과는 상관이 없다. 알았죠? 그렇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 OX 문장과 그 디귿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조심하시고 어쨌든 정책평가는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정보 획득, 그 다음에 정책활동 통제 감사,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얻기 위한 거, 사회복 정책의 시행이나 관리의 효용성을 위한 거, 거기. 그 다음에 정책평가 성격에 거 보니까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 거기 가치지향적인 성격, 그죠? 4번 가치 중립적이다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정책평가의 유용성. 정책평가의 질적인 문제, 시간 적절성의 문제, 즉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정책평가 결과를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하고 정책 책임 담당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10회 때.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가 정책 평가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책평가 기준과 평가 유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적절성, 적합성. 이 반응성을 보면 그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서비스 혜택을 받은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가에 대한 만족도다. 그죠? 이게 이제 반응성이네요. 그 다음에 형평성. 분배 공정성에 의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이익에 타당하게 분배되었는지. 자, 그 커버리지와 바이어스는 사회 때 정책평가 기준에 커버리지와 바이어스를 사용한다.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그 커버리지와 바이어스까지 있고, 효과성, 효율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적절성,
그 정책 집행 이후의 문제 해결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적합성은 니을의 집행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정책의 결과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목표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거꾸로. 문제를 풀면서 좀 거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로 와보면 평가 유형 있죠? 이건 우리가 다 공부한 거잖아요.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 조사론에서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효과성이죠. 효과성이니까 과정이 아니라 결과평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후니까 결과평가죠. 자, 총괄평가 OX 문장.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죠? 후에라고 했으니까 맞죠. 정책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자, 결과평가는 정책 집행 중간의 평가. 정책 집행 도중에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죠. 즉, 과정평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략 설계의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도중에 평가에서. 그러니까 과정평가는. 그래서 거기는 과정평가는 중간평가로 수정 보완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OX 문장 거기에 효과성 평가 쪽 보면 효과성 평가는 정책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한다. 투입된 자원 대비, 비용 대비 효율성 평가가 되죠.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효율성 평가 쪽 보니까 효과성 평가는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가 화폐 단위로 바꾸는 것은 효과성과 그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입 분석이 이제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만 양화시킨다고 했고 비용 편입 분석은 투입과 산출 성과 모두 그죠? 양화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효율성 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비용 대비 편익. 그죠? 자, 그다음에 자체 내부 외부 평가 그다음에 영향 평가 나와 있는데 어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야기시킨 정도, 파급 효과를 보는 것이 영향 평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중요한 건 지금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합리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또는 행정론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할 때 그 합리성 어떤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거기 합리성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따로 보지 마세요. 그냥 이제 직접 이론 모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각 모형과 학자를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모형이 이제 어떤 모형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1번의 합리 모형, 그 다음에 2번 보면 만족 모형, 3번 점증 모형, 4번 혼합 모형, 5번 최적 모형, 6번 쓰레기통 모형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이 6개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의 엘리트 모형 그 다음에 넘겨보면 공공선택 모형 그죠? 공공선택 모형 보니까 5회, 7회 때 나왔는데 행정론 21회 때 시험에 나와버리죠. 그죠? 그리고 177쪽에 행정론 시험에서 연합 모형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합리 모형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 내린다. 핵심이. 자, 핵심이 뭐냐면 합리 모형에서 171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기본 전제 기억 봐보세요. 정책 결정자가 뭐하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가정한다. 전지전능한 건 누굽니까? 신이죠. 정책 결정자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한 것처럼 가정한다. 그래서 거기 기본 전제 보니까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인간은 정책 결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정보를 얻어서
고도의 합리성을 만들어낸다. 자, 뒤로 넘기면 이러한 이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알았죠? 합리 모형에서는 여기는 지금 고도의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지금 전지전능하다.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그죠? 심지어는 거기 닐 보니까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대요. 그 대안들. 그 대안들의 결과가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예측할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 비용 편익 비용 효과도 정확하게 다 산출할 수 있대요. 완벽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거기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을 보면 정책 결정자가 인간인데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불필요한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정치 결정자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 만족 모형 봐보세요. 이제 이 만족 모형은 합리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제한적 합리성이에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책 결정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니는 한계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또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 상황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또 검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만족 모형 보면 제한적 합리성인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대안 선택하는 건 합리 모형은 이제 최선의 또는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만족 모형은 그게 아니라 만족할 만한 정도의 대안을 선택한다. 인간은 즉 정책 결정자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면과 불합리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할 수도 없고 그 결과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디귿에 보면 의사결정자, 즉 정책 결정자들은 과거의 경험, 관습적 대안을 토대로 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고 몇 가지 대안만 탐색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만 또 결과만 예측한다. 그죠? 중요한 결과만 예측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계점은 만족 모형의 한계점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뭐냐 도대체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족할 만한 정책 대안이 나타나면 더 이상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 탐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쇄신을 져야 한다. 즉 반쇄신적이다. 즉 보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에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점증 모형이에요. 이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정치적 합리성.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보면 린드블롬, 율다브스키 등이 주장한 이론이다. 그죠? 학자 이름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점증 모형은 과거 정책을 조금씩 변형해가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173쪽에 보면 린드블룸의 논문 제목에서 이 대충 헤쳐나가는 학문, 즉 조금씩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수준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그 과거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점증.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정책 결정자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 수정 또는 변화된 상황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그리고 그 디귿에 보니까 기존 대안에서 제한된 변화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공무원들, 즉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니을에 미음에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 밑줄 그으세요. 그게 여론이에요, 여론. 그래서 거기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이죠, 그죠?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여론이 이게 뜨거워 막 이슈화 돼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이걸 대폭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수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거기 정치 합리성을 중요시 여긴다. 한계점 봐보세요. 여론의 반응이다. 그죠? 한계점. 거기 현실 수준의 그침으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다. 쇄신을 저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자, 거기 이제 학자로 보면은 여기 이제 주장한 학자 없고 이제 여기 사이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린드블룸이 이제 대표적이고 여기 엣지오니가 나와 있어요. 혼합 모형에 보면 네, 학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17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합리 모형은 주창한 특별한 학자는 없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사이먼이 이제 합리적 선택의 고전 이론이라 부르는 합리 모형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혼합 모형으로 와서 엣지온이 자 혼합 모형에서 자 여기는 이제 명칭이 혼합이잖아요. 뭔가를 혼합했다는 뜻이잖아요. 뭘 혼합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논점이 누구를 혼합했냐면 큰 틀에서는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혼합 모형은 둘을 합했으니까 종합적 합리성이 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혼합이 뭐다?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이에요. 알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합리 모형 플러스 만족 모형이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기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진행하면서의 세부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그래서 거기 혼합 모형이란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죠? 큰 범위에서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적인 결정을 보완 수정해서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면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을 혼합하였다가 아니죠. 그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적 모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최적 모형은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최적 모형이 뭐다?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게 또 뭐냐? 이 최적이라는 말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건 뭐냐? 정책의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자,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이죠. 즉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얘는 치읓으로 끝나잖아요. 치읓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합리성이에요. 초합리성을 고려해요. 얘는 경제적 합리성에다 초합리성까지 고려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우리가 투입과 전환과 산출은 우리 체계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체계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최적화한다는 말은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용보다 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특징에 보면 합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 모형들은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까지 말한 모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초합리성은 뭐냐? 정책 결정자의 직관, 판단, 통찰력과 같은 거. 그죠?
자, 그리고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진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자,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아닌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가하여서 현실성을 잃는 것을 경계한다. 자, 그 적용 문제 보니까 그동안 무시되었던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 결정 모형에 삽입함으로써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바지하고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이 쓰레기통 모형은 앞에 모형들은 다 합리성을 얘기했어. 합리성. 정책 결정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는데 그 합리성의 내용들이 달랐죠. 근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그 기본 전제 보니까 조직화된 혼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진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쓰레기통을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통은 자, 이렇게 틀은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이 무질서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조직화는 되어 있는데 혼란한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리고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우연히 결정돼요. 그 우연히 밑줄. 우리 시험에 체계적으로 결정된다. 체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자, 코엔, 마치, 올슨, 킹돈 등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OX 문제에 쓰레기통 모형, 정책 결정의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몇 가지 흐름이 충족되면 그죠? 그럼 이제 점증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결정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은 점증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코엔과 마치와 올스는 그 코엔과 마치와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정책 흐름을 참고로 흐름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흐름 나오면 얘 거예요. 알았죠? 흐름. 자, 근데 코엔, 마치, 올슨의 경우는 네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정책 문제 흐름, 선택 기회 흐름, 해결 방안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따로따로 흘러가다가 여기서 네 가지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우연히 동시에 통합으로 들어와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을 보면 자,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있죠. 정치 흐름, 문제 흐름, 대안 흐름. 이 정치 흐름은 정치인들 또는 이익 집단,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제 흐름은 언론이나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에 대안 흐름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이런 관료들. 이 세 가지 흐름이 따로 흐르다가 거기 175페이지 와보세요. 정책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잖아요. 학자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정책 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로 등장할 때까지를 기다린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문이 열리게 되고 이때 정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시 닫히게 되고 각각 제각기 흘러가게 된다. 그죠? 우리가 정책 형성 이론 이번 챕터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이슈화되어서 아젠다로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젠다 다음에 대안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쓰레기통 모형을 보면 문제의 흐름이든 대안의 흐름이든 그죠? 그다음에 정치의 흐름이 각각 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 다음에 대안이 나온 게 아니죠. 대안은 정책 흐름에서 지금 대안 흐름도 여전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특징에 보면 이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하고 급변한 상황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기존 정책 결정 모형이
문제가 제시되고 대안이 탐색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시간적 앞뒤 순서 관계로 상정하는 데 반해서 젤리톤 모형은 각각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가다가 우연히 만남으로써 이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문제가 풀리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트 모형은 그 지역사회복지론에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 이론 문제 나올 때도 거기서도 틀린 문제로 이렇게 소수 엘리트에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게 엘리트 모형인데 그 엘리트 모형 보면 엘리트의 선호에 의한 정책 결정. 즉 정책이 결정되는 이유는 뭐냐? 엘리트들이 자신이 좋아서 정책을 결정 내리는 거예요. 즉 엘리트와 대중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파워 엘리트 또는 지배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에 이제 기업의 고위 관리나 뭐 지식 계층이나 지식인 계층이나 또는 고위 행정 관료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엘리트는 자신들이 대중을 이끌어 나간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동료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강한 연대를 무기로 사회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공공선택 모형이 나와요. 공공선택 모형. 자, 요거를 이게 옛날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21회 때 등장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설명하고 물론 연합 모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 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공공선택 모형은 이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하면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봐요. 하나는 경제시장이 존재하고 또 하나가 정치시장이 존재한다고 봐요. 정치시장. 자, 우리 경제시장에 공급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자 있죠. 자, 공급자는 뭘 만들어내죠?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수요자는 여기에다가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급자가 상품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자는 그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사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공익이 아니라. 알았죠? 자, 근데 보세요. 공급자 A가 있어요. 공급자 B가 있어요. 자, 치약을 주겸 치약을 하나 만들었다고 봐요.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A가 그래서 치약을 만들었어. 근데 원가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야. 1,000원밖에 안 들어. 근데 그걸 5,000원 주고 팔아. 그거 만드는데 1,000원밖에 안 드는데 5,000원 주고 판다고 봐보세요. A가. 그래 돈을 몽땅 벌었어. 그걸 보고 B가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B는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품질의 주겸치약을 만들었는데 B는 원가가 5,000원이나 들어. 그러면 B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그죠? 왜? 경제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존재해요. 맞죠? 여기 이제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여기는 존재해요. 근데 이제 정치시장은 일단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수요자들이 스몰 A와 스몰 B가 있어. 소비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눈먼 물고기처럼 이거 구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따지고 구매하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수험시장이 그래요. 수험시장이 제가 일전에 어떤 수험 관계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험시장은 눈먼 물고기들이다. 수험생들은. 그래서 그 좀 홍보 좀 하고 이렇게 그 홈페이지 좀 그럴싸하게 만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마치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 다 조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조작입니다, 조작. 진짜 베스트셀러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어떻든 판매 지수를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눈먼 물고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네, 제 지금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이 혼탁한 수험 시장에서 저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네. 지금 이게 수험 강의라서 깊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어떤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로서 지금 듣는 거. 예. 자, 어떻든 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따져보고 구매하게 되니까 같은 품질이면 B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정치시장으로 가볼까요? 정치시장 똑같아요. 정치시장도 여기도 공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요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시장에서는 공급자를 정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유권자. 공급자 A와 공급자 B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 A가 이제 여기서는 정치시장이니까 여기서는 상품 만들었지만 여기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여기에다가 정책을 이제 소비하면서 유권자들은 뭘 주는 거냐면 이 정치권들한테 표를 주는 거, 표 또는 표심. 이 사람 나중에 찍어줘야지. 다시 표심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아까 가격을 지불했지만, 근데 A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인기가 많아. 그러면 B는 만들 수 있나요? B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공급할 수 없었지만 여기는 공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는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 돈이 아니거든. 여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지만 여기는 자기 돈이 아니야. 세금이니까 A가 막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 그럼 B도 그걸 만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막 공약도 남발하잖아. 그러면서 A가 막 한대. 그럼 나는 나 이거 더 할 거야. 이거 해줄 거야. 그러면 상대방 포퓰리즘이야 막 하면서 비판하면서. 예. 근데 이제 어떻든 여기서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정책군들은 정책을 왜 만드나요? 왜 만들어요? 공익이에요? 아니에요, 사익이에요. 이 이론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왜 그 정책을 지지하나요? 사익이에요, 사익. 똑같이. 자신의 이 권리 침해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침해를 당하는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정치시장과 경제시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수요자들은 여기는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A와 B가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이 이익 집단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시장도 경제 시장과 똑같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거기 그 개요에 보면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 부분에서도 정치가, 관료, 이익 집단, 그 다음에 투표자가 존재한다.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시민은, 유권자들은 공공재를 소비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죠?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OX 문장 21회 때 나온 건데 시민들이 공공재를 생산자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틀렸죠? 바꿔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기본전제, 인간을 경제인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경제시장에서 경제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정치시장에서 정치행위를 할 때에도 개인들은 자신의 사익, 즉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집합적 결정, 그게 뭐예요?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 집합적 결정으로서 정책, 즉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결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책군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모형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첫째 보면 개인은 민간 부분에서도 민간 부분에서와 같이, 즉 시장 경제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시장에서도, 즉 공공 부분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이기적 개인들이 공동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과정이다. 이 경우에도 개개인들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그죠? 사익. 그죠? 자,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집합적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바람직한 집합적 결정이란 정보 제공, 설득과 합의, 정책 타협 등을 위한 정책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인 주지 문제를 결국 개인의 선택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때 개인들은 집단 안에 들어가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과 같이 이익 집단으로서. 자,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증대시키려고 해요. 정치인들도. 그죠? 그래서 정부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얘도 막 써. 얘도 막 써.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다섯 번째 보면 공공정책의 결정은 이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정책이 그 정치권들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될 테니까요. 그죠? 각자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최대한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7쪽으로 와보세요. 연합 모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연합 모형이. 자, 제가 안 본 건 보지 마세요. 그냥 일단 이 이론이 뭐다라고 하는 정도 좀 이해하면 되겠고, 문제 풀고 이제 거꾸로 봐야 돼요. 여기. 자, 거기 연합 모형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의사결정 이론으로 이제 행정론에서는, 여기서는 정책결정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게 그대로 행정론으로 가면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연합 모형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개인의 조직에서 이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행정은 이제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조직 내부의 집단적 의사결정 측면을 자세히 취급하고 있는 모형이다. 경제학적인 시장 중심적 설명에서 벗어나서 회사라고 하는 일종의 구조, 조직 구조, 그리고 그 조직의 목표, 그리고 이제 그 기대 형성 및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 연합 모형 또는 이제 회사 모형에서 범주 세 가지가 있는데, 조직의 목표, 조직의 기대, 그다음에 조직 의사결정. 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죠?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조직의 기대에 의해서 형성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합체가 조직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벌이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의 연합체는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합체가 조직의 제약 요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벌이는 협상,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연합 모형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기 OX 문장에 보면 그 연합 모형 한 줄 나왔어요. 이렇게 경제적 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틀렸죠? 그죠? 그게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일종의 조직 구조 내에서의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한 줄. 그래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정책론은 제6장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정책 내용 분석, 이건 이제 아마 정책 내용 분석이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2강에 걸쳐서. 그러면 사실상 정책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끝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위에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 법제론과 겹치는 부분이 돼요. 물론 정책론 고유의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장부터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분야론, 그래서 아니 그 우리 법제론에서 이 그 5대 공공부조법, 5대 사회보험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론과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거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장까지가 이제 정책의 이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그 뒷부분도 여전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법제론과 겹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 이제 6장 끝나고 나서는 법제론의 진도와 같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